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은 혹독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얼어붙은 아무르만 위로 칼날 같은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왔다. 낡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처럼 단조로웠다.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면 세상은 온통 희뿌연막에 가려져 더욱 고립된 느낌을 주었다. 엘레나 김은 뜨거운 홍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진 채 창밖을 응시했다. 올해 72, 그녀의 시간은 느리고 적막하게 흘러갔다. 수십 년간 이 도시의 작은 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쳤던 그녀였다. 학생들 앞에서 푸시킨과 도스토옙스키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다. 몇 해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세상은 급격히 좁아졌다. 모스크바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 드미트리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딸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으며 그마저도 뜸해지는 날이 많았다. 손자 미하일이 선물한 태블릿 PC는 그녀의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오래된 영화를 찾아보는 소일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는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렉세이 볼코프라는 이름의 남자를 알게 되었다. 자신을 시베리아 외딴 연구기지에서 근무하는 58살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한 그는 엘레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중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깊은 눈매와 다정한 미소가 엘레나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러시아 문학, 음악,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알렉세이는 엘레나가 젊은 시절 열정을 바쳤던 작가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드러냈고 그녀가 잊고 지냈던 감성을 섬세하게 건드렸다. 그의 메시지는 늦은 밤 적막한 아파트에 울리는 유일한 소리였고 엘레나는 매일 아침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알렉세이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환경과 외로움을 토로하며 그녀의 동정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엘레나는 그의 고독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과 비슷한 영혼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엘레나는 알렉세이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잿빛 일상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알렉세이와의 대화는 엘레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가 되었고 그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알렉세이는 엘레나의 지성에 감탄하며 그녀를 나의 뮤즈라고 불렀고 엘레나는 수줍어하면서도 기분 좋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엘레나,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베리아의 추위도 잊게 됩니다. 당신의 지혜와 따뜻함이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의 달콤한 말들은 엘레나의 외로운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알렉세이가 보내주는 시베리아 풍경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그의 삶을 상상했다. 눈 덮인 광활한 타이가, 오로라가 춤추는 밤하늘.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게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엘레나는 그런 그가 자랑스러웠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알렉세이는 조금씩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다. 이곳 인터넷 연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당신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렵군요. 위성 전화기가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엘레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와의 연결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연금에서 돈을 떼어 그에게 보냈다. 알렉세이는 크게 고마워하며 그녀의 투자 덕분에 외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얼마 후 알렉세이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연구 중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곳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군요. 이번 요구는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엘레나의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듯했지만 알렉세이의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 그는 가끔 목소리가 변조된 짧은 통화를 걸어왔다와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한 작은 시련일 뿐이라는 말에 그녀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저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모스크바에서 걸려온 아들 드미트리의 전화였다. 엘레나는 얼버무리며 그냥 건강관리 좀 하고 있지라고 대답했다. 아들은 미심쩍은 듯 캐물었지만 엘레나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손자 미하엘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엘레나는 화면 한구석에 놓인 태블릿 PC를 슬쩍 감추었다. 그녀의 비밀은 점점 커져갔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웃 타티아나가 엘레나 요즘 통 보이질 않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왔을 때도 그녀는 그저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알렉세이와의 관계를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알렉세이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연구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자금 문제가 발생했다. 동료의 배신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 중요한 장비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없다. 이유는 계속 바뀌었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엘레나는 이제 연금과 저축 대부분을 그에게 보낸 상태였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졌다. 하지만 알렉세이는 더욱 교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엘레나가 돈을 보낼 때마다 더욱더 열렬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고 은퇴 후 함께 보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늘어놓았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변을 함께 걷는 모습, 그녀가 좋아하는 발레 공연을 보러 가는 상상, 작은 시골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는 꿈. 엘레나는 그가 그리는 미래에 매달렸다. 그것만이 그녀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엘레나, 조금만 더 견뎌주시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당신에게 달려가겠소. 우리가 함께할 날들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강력한 마취제와 같았다. 엘레나는 애써 의심을 외면했다. 가끔 그의 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거나 약속된 시간에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에 떨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시베리아는 워낙 변수가 많은 곳이니까 그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야. 나를 속일 리 없어. 그는 나에게 진심이야. 그녀는 알렉세이가 보내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평범한 풍경 사진들을 보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애썼다. 그가 보내준 흐릿한 신분증 사진도 의심 없이 믿었다. 아들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통화 중에도 뭔가 숨기는 듯한 태도. 그는 직접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볼까 생각했지만 바쁜 사업 일정에 발목이 잡혔다. 대신 그는 아들 미하일에게 할머니를 좀 더 자주 찾아뵈라고 부탁했다. 미하일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찾았다. 엘레나는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미하일은 할머니가 태블릿 PC를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하일은 우연히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알렉세이에게로 시작하는 편지 형식의 글에는 거액의 돈을 송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미하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메시지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알렉세이라는 남자가 보낸 프로필 사진을 발견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미하일은 그 사진을 인터넷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오래전 은퇴한 러시아의 유명 배우 사진이었다. 미하일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드미트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 그리고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당장 내일 아침 비행기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알렉세이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엘레나, 드디어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러시아로 돌아갈 일만 남았소. 하지만 마지막으로 비행기 표와 초기 정착 자금이 필요하오.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이오. 이 돈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소. 그가 요구한 금액은 엘레나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모자랄 정도의 거액이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녀는 알렉세이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값나가는 것들을 팔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보석함, 그가 아끼던 시계, 몇 점의 그림. 그것들을 처분하면 간신히 알렉세이가 요구한 금액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홀린 듯한 광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과 시계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알렉세이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전당포 몇 군데를 돌며 유품들을 처분한 엘레나는 두둑해진 돈뭉치를 품에 안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은행 창구 앞에 선 엘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송금 요청서를 작성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알렉세이 볼코프, 송금액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은행 직원은 큰 금액과 불안해 보이는 엘레나의 모습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어머니, 실례지만 이 큰 돈을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가 많아서요. 엘레나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요? 내 약혼자에게 보내는 돈이요. 시베리아에서 중요한 연구를 마치고 돌아올 사람이란 말이요.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은 규정상 본사 확인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보류했다. 그리고 직원은 엘레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서류에 적힌 비상연락처 아들 드미트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미하일과 함께 드미트리가 다급하게 들어섰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드미트리의 외침에 엘레나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드미트리?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하일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알렉세이의 프로필 사진과 그가 실제로는 은퇴한 배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다. 할머니, 이 사람, 할머니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다 사기예요. 미하일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가까웠다. 엘레나는 태블릿 화면과 아들의 얼굴, 손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닐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알렉세이는 그는 나에게 진심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휘청거렸다. 드미트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희망,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과 이해,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알렉세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그녀는 그저 이름 모를 사기꾼의 먹잇감이었을 뿐이었다. 엘레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 뒤엉켜 그녀를 삼켜버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닫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전직 교사로서의 자존심, 평생 지켜왔던 이성적인 판단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그저 외로움에 허덕이다가 달콤한 거짓말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진 늙고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엘레나는 아들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오열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가 품고 있던 돈뭉치 위로 떨어졌다. 그 돈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거짓된 환상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엘레나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엘레나는 아들과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향했다. 사기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은 또 한 번의 고통이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사기 조직인 경우가 많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엘레나는 텅 빈 눈으로 경찰관의 말을 들었다. 어쩌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엘레나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녀는 알렉세이와의 모든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태블릿 PC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 자물쇠로 잠갔다. 다시는 그 상자를 열어볼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엘레나에게는 더디게 적용되었다. 깊은 상실감과 수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들 드미트리는 어머니 곁에 며칠 더 머물며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그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었다. 미하일 역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서툰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노력했다. 가족들의 조심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엘레나는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외로움과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사기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극단적인 어리석음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멈출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타티아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엘레나, 괜찮아? 며칠 동안 통 모습이 안 보여서 걱정돼서 와봤어.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타티아나는 엘레나의 회쑥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엘레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타티아나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엘레나,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런 놈들이 나쁜 거지.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는 엘레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날 이후 엘레나는 타티아나와 다시 교류를 시작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 가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드미트리는 모스크바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주었다. 어머니, 이걸로 저랑 미하일이랑 자주 영상통화해요. 태블릿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엘레나는 아들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고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아들과 손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얼굴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아무르만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작은 새싹들이 돋아났다. 엘레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홍차를 마셨다. 창밖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깊은 슬픔과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위로 아주 희미하게 현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조용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에 대한 헛된 기대가 아닌 오늘 하루의 작은 감사함과 내일에 대한 소박한 다짐들을 적어 내려갔다. 알렉세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삶에서 지워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연결은 가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 속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는 노력과 시간을 들여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엘레나는 다시 집 밖으로 나서는 횟수를 늘렸다. 예전처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가끔은 시내 작은 극장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에도 참석했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로움에 잠식당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한 번은 미하일이 영상통화 중에 물었다. 할머니, 그 태블릿 그냥 버리시는 게 어때요?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그냥 두려우나 가끔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함께 어떤 단단함이 묻어났다. 과거의 실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작은 깨달음이었다.
타티아나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년의 시간들을 함께 헤쳐나갔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타티아나 역시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기에 엘레나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다. 엘레나, 우리 다음 주에 새로 생긴 고려인 문화센터에 한번 가볼까? 거기서 전통춤 강좌도 열린다고 하던데. 타티아나의 제안에 엘레나는 잠시 망설였다.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녀에게 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사회에 동화되려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뿌리에 대한 그리움과 이질감이 공존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문화센터에서의 첫날은 어색했지만 곧 비슷한 처지의 다른 고려인 노인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잊고 지냈던 고려 말을 다시 듣고 전통 음식을 맛보며 잠시나마 고향의 향수를 느꼈다. 춤 동작은 서툴렀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동안 엘레나는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 물론 문득문득 알렉세이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올 때도 있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그의 다정했던 메시지들과 그에게 보냈던 돈,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충격적인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괴롭혔다. 그럴 때면 엘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지금 여기에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되새겼다. 그리고 드미트리와 미하일의 얼굴, 타티아나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거리는 다시 눈으로 뒤덮였다. 엘레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홍차를 마셨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막연한 미래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였고 타티아나와 함께 뜨개질하며 나눌 이야기를 생각했다. 아들과 손자에게 보낼 작은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흉터로 남아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그 흉터는 그녀에게 고통을 상기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엘레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 교사 시절 제자들과 함께한 기념사진.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활기찼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없는 어떤 불안정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그 안에 갇혀 살 수는 없었다. 문득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태블릿 PC가 생각났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태블릿을 꺼내 전원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열었던 시니어 커뮤니티 앱 아이콘을 발견했다.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앱을 삭제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블라디보스토크 노인 복지센터를 검색했다. 그곳에서는 컴퓨터 기초 강좌나 다양한 취미 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엘레나는 복지센터를 찾아 컴퓨터 기초반에 등록했다. 젊은 강사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따라 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법, 파일을 저장하는 법, 이메일을 보내는 법.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기쁨을 느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그들 역시 저마다의 사연과 외로움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배우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다. 엘레나는 더 이상 온라인상의 익명관계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타티아나와의 우정은 물론이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복지센터의 학우들,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아파트 이웃들과도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의 세상은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졌고 그만큼 더 따뜻해졌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기로 잃어버린 돈은 그녀의 노후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좌절하는 대신 절약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받아들였다. 예전처럼 값비싼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즐기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집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함을 느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엘레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들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호함과 자립심이 묻어났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가 놀라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시간이 흘러 엘레나는 컴퓨터 강좌를 수료하고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온라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손자 미하일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온라인 세상에 깊이 빠져들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면 너머의 가상세계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와 그 안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했다. 어느 맑은 봄날, 엘레나는 타티아나와 함께 아무르만이 보이는 언덕 위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고 햇살은 쎄따뜻했다. 멀리 항구에는 커다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엘레나, 당신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 작년 이맘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타티아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엘레나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글쎄, 아직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지.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을 터득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태블릿 PC로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 남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고 두 사람은 애틋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엘레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저들에게는 저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레나는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샀다. 저녁에는 아들,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함께 먹을 맛있는 보르시 수프를 끓일 생각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집에 도착한 엘레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봄바람을 맞이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낡은 아파트에는 맛있는 수프 냄새와 함께 잔잔한 활기가 감돌았다. 저녁 식사 후 엘레나는 약속대로 아들과 손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가득히 보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아들의 말에 엘레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보르시 끓였지. 너희들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 저 다음 방학 때 꼭 갈게요. 할머니표 보르시 먹고 싶어요. 손자의 해맑은 목소리에 엘레나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통화가 끝나고 엘레나는 다시 창가에 섰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도시는 저마다의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스스로 일궈낸 작은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도 그녀의 삶의 일부로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잔잔한 강인함과 미래를 향한 조용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엘레나의 삶은 느리지만 꾸준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대신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려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의 햇살을 느끼는 것, 타티아나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멀리 있는 가족들과의 다정한 통화. 그녀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고려인 문화센터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제법 가까워졌다.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엘레나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러시아 사회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외로움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려인으로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성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 번은 문화센터에서 나의 이야기 발표회라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엘레나는 망설였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로움 때문에 어떻게 가짜 사랑에 빠져들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는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장내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놀랍게도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하고 연대했다. 엘레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엘레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복지센터의 컴퓨터 강사와 상의하여 시니어를 위한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에 대한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엘레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맨스 스캠의 유형과 특징,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워크숍 당일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석했다. 엘레나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준비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녀의 진솔한 경험담은 참석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이 끝난 후 몇몇 노인들은 엘레나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들도 비슷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엘레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엘레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서의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그녀가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아들 드미트리와 손자 미하일은 그런 엘레나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마음으로 그녀를 대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더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겨울이 찾아왔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낡은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고독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타티아나와의 따뜻한 차담이 있고 문화센터 친구들과의 즐거운 수다가 있으며 멀리 있는 가족들과의 사랑 넘치는 영상통화가 이루어지는 삶의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엘레나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자 미하일에게 보낼 목도리였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는 눈을 바라보며 엘레나는 문득 알렉세이를 생각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희미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선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의 강인함에 대해 생각할 뿐이었다. 뜨개질을 마친 엘레나는 완성된 목도리를 정성껏 포장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태블릿 PC를 다시 꺼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예전에 자신이 알렉세이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외로움에 지친 한 여자의 간절한 바람과 어리석은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엘레나는 조용히 그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했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메시지 창을 열었다. 받는 사람은 아들 드미트리와 손자 미하일이었다. 그녀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솜씨로 타자를 쳤다.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에게 너희들 덕분에 엄마 할머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고맙고 사랑한다. 곧 목도리 보낼게. 따뜻한 겨울 보내렴. 메시지를 보내고 난 엘레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창문을 열고 차갑지만 신선한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다가올 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안에는 슬픔과 기쁨, 상처와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함께할 것이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 담요를 개어 소파 위에 놓고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며칠 뒤면 아들 드미트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사업차 오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것이었지만 엘레나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렜다. 아들에게 맛있는 집밥을 해주고 그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식재료를 확인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떠올리며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엘레나는 타티아나와 함께 시장에 갔다.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는 언제나 그녀에게 에너지를 주었다.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고르고 상인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엘레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타티아나는 엘레나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장을 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드미트리가 오면 정말 좋아하겠네. 당신 음식 솜씨는 여전하잖아. 별것 아니야.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해주려는 거지. 엘레나는 수줍게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행복감이 어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엘레나는 정성껏 집안을 청소하고 정돈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닦고 깨끗한 식탁보를 깔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은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집의 적막함에 짓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간을 자신의 온기와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들이 도착하는 날. 엘레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다. 보르시를 끓이고 고기 요리를 하고 신선한 샐러드를 준비했다.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오후가 되어 초인종이 울리자 엘레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훌쩍 자란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드미트리는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럼 잘 지냈지. 어서 들어오너라. 피곤할 텐데. 엘레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따뜻한 식사를 함께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엘레나는 문화센터 이야기, 복지센터 이야기, 타티아나와의 소소한 일상들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밝고 활기찬 모습에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그 일 때문에 힘든 건 없으시고요? 엘레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아들아. 물론 쉽지는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 일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는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정한 평화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모자 사이에는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흘렀다.